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해외 증시 상승에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부 악재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 악재는 항상 그렇지만 한국 부동산이 너무 기형적으로 좀 거품이 있다. 근데 그 기형적인 거품을 내막을 보면 여러 가지 또 방어가 되는 논리들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남한 땅을 놓고 봤을 때 개발 가능한 땅이 30%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마저도 수도권하고 지방 광역시의 대부분의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 중에서도 한 5% 정도 땅에 인구, 그러니까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국가나 다름없는 수준이 아니냐. 도시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닥 비싼 것 같지는 않다라는 논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국의 주택이 다 아파트가 아니다. 절반 정도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외의 주택은 사람이 과연 살겠느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겠느냐, 그런 걸 봤을 때 주택 보급률은 사실 100%가 아니라 5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이마저도 아파트 연식이 오래되면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신규 수요층의 어떤 선호도는 새 아파트로 집중이 된다. 그래서 계속 분양을 하고 이런 그 건설 이 사업이 계속 유효할 것이다라는 이런 논리로 방어가 됩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금리 변동이라든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내부 악재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건설주를 봤을 때 잘 알 수 있습니다. 건설주가 오늘은 이제 제대로 반등을 했고, 그리고 이 건설주를 살리기 위한 이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세심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뭐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럼 어떤 거냐면 이 지금 건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건설 위기를 가져왔고, 건설 위기는 이제 이 금융권 위기로, 그리고 이 금융권이 망가지면 이게 1금융으로 전가가 되는, 이렇게 하면 이제 금융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을 돌릴 수는 없는데 정부가 계속 압박해서 시중금리를 많이 떨궈 놨습니다. 그래서 가상금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부작용이 다소 해소가 됐고, 두 번째, 이 건설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에 대한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 위기를 빨리 진화를 하는 쪽으로, 그게 이제 새마을금고를 그냥 이사장이 판단해서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이자 받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정책이 나오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축은행 관련입니다. 저축은행들이 굉장히 PF 관련된 대출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이 저축은행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이제 실버타운 같은 거. 제가 아는 저축은행 관계자분도 서울하고 포항, 그리고 부산, 요렇게 이제 실버타운 분양을 하는데, 포항 같은 데도, 서울은 당연한 거고 포항도 98% 분양이 됐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수요를 찾아가지고 자금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축은행들이 틈새를 많이 찾고 또 거기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틈새라고 해봤자 결국은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위기는 결국 이 금융권 위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새마을금고는 일단 불을 껐고, 저축은행 불을 끄기 위해서 1금융권에 많은 혜택을 줍니다. 지방은행들은 전국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게 열어주고, 그리고 증권사하고 보험사에는 지급 결제를 허용을 하는 형태로 이제 은행의 어떤 역할을 대체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이제 저축은행을 4개까지는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더했으니까, 설사 저축은행 위기가 생긴다, 바로 1금융권에서 인수 합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 새마을금고가 의외로 잘 버틴 것은 그동안 축적된 이익 때문이고, 1금융권은 지금 분기에 15조 이상의 이자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면 금융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 금융위기가 없다. 그러면 저가 매수는 건설주에 들어가야 되느냐? 조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 때문에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인 증권주라든지, 예, 얘라든지 아니면 그 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보험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돌아가야 되는데, 은행 자체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보험, 증권, 건설, 이 중에서 당장은 저가 매수가 크지 않은, 타격이 크지 않은 보험, 증권으로 가고, 추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금리가 떨어질 때 이제 건설주에 저가 매수가 들어가면 조금 더 정교하지 않을까. 뭐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시장이 하락하는 위기가 실질적인 위기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보면 결국은 실적이 나쁘게 나오니까 2600선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코스피가 2600선 위를 유지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계속 그래 왔다. 화랑장을 제외하면 계속 그랬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정석대로 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질의 정보가 들어오고, 제가 이걸 또 활용하면 위법인 거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도 위법입니다. 그러면 힌트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데, 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론과 관련된 부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그것을 구현을 한다. 이게 뭐냐면 신기술입니다. 근데 항상 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기술들은 늘 사람의 노력이나 아니면 다른 기반 기술이 성장하면서 제압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이제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DMD 네트워크스라든지 GMU 홀딩스는 지분이 없습니다. 얘네들 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공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자도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걸 잡혀가고, 실질적으로 이제 최대주주 10%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친분이 없지만 이 대표님 전화번호도 제 전화기에 저장이 돼 있고, 그리고 하나 건너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오너가.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고 그 태양광 사업을 하다 보면서 느낀 건데, 오너가 뛰어다니는 기업들은 보통 잘 됩니다. 그리고 오너가 폼 잡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밑에 사람들만 부리고 이런 거 오래 못 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돌이켜 봤을 때 이런 대성 파인텍이나 이런 종목들 그 자체로 오너가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는 자체로 각광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어떤 그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넘어서는 어떤 기술 구현을 하는데, 잘못하면 잘못하면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야다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컨덴서 분야에서 뭔가 이론을 뛰어넘는 뭔가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이 상장회사의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저는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 99.9%의 분들이 지분 10% 있는 회사에서 신기술을 개발했다. 이 회사에 온전하게 이렇게 투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분을 팍팍 늘려서 10%가 아니라 한 50%로 늘려서 이 기술을 공개를 할지, 이런 정도의 어떤 상태를 놓고 본다면 대부분 이걸 선택을 할 거고, 아마 저도 이 나머지 90%가 저하고 관계된 분들이라면 기쁜 마음을 하겠지만, 생판 모르는 분들이 90% 지분을 갖고 있다. 저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분 일단 왕창 늘려놓고,
그리고 나서 뭐 공개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예, 그래서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시면 되냐면 이런 종목들은 힌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그냥 지금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천천히 사 두시면 나중에 이거 이론을 뛰어넘는 기술로 빵 터지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언젠간 되겠지만 언제일지 모른다. 그런 접근은 어떻게 되냐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천천히 사 가시면 되고 난 기다리는 거 정말 못하고 성격상 맞지도 않고 근데 이 돈은 너무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혹시 최대 주주가 지분율을 늘린다라는 요런 내용이 나오면 그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우리가 이제 재미없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최소한의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뭐 기술적인 분석, 차트가 어쩌고 이런 거는 정말 말씀드리지만 작정하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 한 달 안에 모든 걸 다 터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을 보고 차트가 뭐 매집형이네요. 뭐 이게 아니라 이 종목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지식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런 횡보하는 종목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을 봤을 때 이런 형태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자를 해보자 아니면 말자 이런 게 결국은 이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이런 지식과 경험에 훨씬 더 큰 비중이 실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대성 파인텍에 대한 어떤 아까 힌트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 이 제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뭘 공부를 할 거냐면 제가 항상 조금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모터 관련된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한 1년 넘게 2년 전쯤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전기차 보급이 확대가 되면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쪽이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뭐 피 터지는 거고 경쟁한다고. 그럼 전기차 확산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이 수혜를 받고 모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불을 보듯 뻔한 부분입니다. 근데 한국전력은 정부가 전기요금에 관여를 하니까 조금 아쉽게 됐고 모터 관련주들은 제대로 없더라 국내에. 그리고 모터 관련주 중에서 이제 비상장 회사가 있지만 그 회사는 이제 덩치를 양껏 키워놓고 상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주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디서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야 될지를 오늘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자, 모터의 방식입니다. 모터가 이제 아주 최소한의 말씀을 드리면 자, 이 회전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트 샤프트라고 하는 거고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 중앙의 자석이 이렇게 회전하고 이 서로 이제 자석을 통해서 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 자개를 만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석의 성능이 곧 모터의 성능이다. 자, 이 기술적인 부분은 다 뺐습니다. 자석의 성능이 모터의 성능이다. 그러면 이제 자석의 성능 외의 부분은 이제 이 회전축이 얼마나 또 열에 강하고 또 이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거에서 이제 수혜주가 분명해졌습니다. 예, 수혜주가 이제 이거에 대한 수혜주가 YM이고 이거 외에도 이제 YM은 이 모터에 들어가는 그 이 패스너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기가 캐스팅을 할 때 이 결합하는 부위에서의 패스너라든지 아니면 이 전기 모터에서 이제 또 인버터가 필요한데 인버터 부품 중에서 또 이렇게 전용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량화해야 되고 또 변형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지금 신소재하고 또 맞아야 됩니다. 궁합이. 안 그러면 이제 이격이 벌어지고 이게 항상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 태양광 경우도 그렇습니다. 태양광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예, 당연히 이제 비가 안 내립니다.
아니 물이 안 셉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지붕 위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 비가 안 새지만 바람이 계속 불고 하다 보면 여기서 찌걱찌걱 물론 이제 우리가 시공하는 건 예, 밀어봐 발로 차도 아예 미동도 없이 굉장히 결착을 잘 해놨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바람들이 보면서 찌걱찌걱하고 그럼 요 사이에 뭐 실리콘의 수명도 닿을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틈이 벌어집니다. 그럼 비가 오는데 요 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를 위에 있다면 그다음에 이제 비가 흐르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안 셉니다. 근데 이 누수라는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밑에서 쳐오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돌풍이 부는 경우도 이러다 보면 이 물이 결국은 이걸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 아니 바람이 이렇게 부는 상태에서 비가 오면 물이 여기서 모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쪽이 잠겨 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누수 같은 거는 사실은 100%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 누수라는 게.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결국은 요 구조물하고 기둥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은 소재라면 아니면 같은 어떤 연성을 갖고 있다면 이게 훨씬 줄어듭니다. 같이 움직이니까. 찌걱찌걱이 아니라 그냥 같이 움직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재를 그 자동차 경량화에 맞는 그 소재에 걸맞는 또 패스너를 써야 되고 거기에 이제 YM이 수혜를 받는 구조고 그게 실질적인 숫자가 나타나는 게 올해부터입니다. 공장 완공할 때부터. 자, 그러면 그 모터 관련주들이 하나가 나왔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석 관련주인데 이 자석 관련주 여러분들 종목 좋아하시니까 이제 설명을 여기서 잠깐 멈추고 돌아가서 자석 관련주가 뭐냐면 이제 이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예? 뭐 다른 자석도 있지 않냐? 왜 하필 이 종목이냐? 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게 또 이론적으로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페라이트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디 네오디뮴 맞나? 잠시만. 아, 예, 네오디뮴 자석. 예. 네오디뮴 자석이 있고 이게 이제 히토류가 들어가는 거고 예, 페라이트가 히토류를 쓰지 않는 자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페라이트가 네오디뮴의 성능을 내려면 한 뭐 약간 과장해서 10배 정도 커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량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고 예, 그리고 과학자들도 아까 대성 파인텍 콘덴서 관련된 거 말씀드릴 때처럼 과학자들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네오디뮴을 제외한 고성능 자석을 만드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라이트 자석의 성능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종목이 이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근데 뭐 제 기준으로는 이 종목이 그닥 매력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면 뭐 만약에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가격적인 부분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말고 나중에 이제 한번 시세를 냈으니까 한참 죽어서 좀 기간 조정까지 많이 받으면 그때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모터 관련주 중에서 두 번째 종목. 근데 당장은 이제 YM은 뭐 가격이 괜찮으니까 당장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당장 접근하기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한번 시세가 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소재의 흔함이나 가격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페라이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페라이트의 성능 개선이라는 건 다소 한계가 있고 새로운 자석을 발견한다, 개발한다라는 것은 뭐 엄청난 발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네오디뮴 자석을 능가하는 어떤 자석의 형태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날 이후로 제 목소리 들으실 수 없습니다. 예. 뭐 그만큼 이제 돈 박스에 앉을 정도로 엄청난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이 어렵다는 부분들이 근데 가끔씩 이제 다른 기술의 발달이 이런 걸로 깨지기 때문에 이 페라이트 쪽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히터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얘네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왜 가치가 없는 달러를 기반으로 통화를 만드느냐. 우리가 가치 있는 금 기반으로 만들게. 근데 금만으로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없는 것 중에 하나씩 붙여 나가면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거 기반으로 우리가 돈 만들 테니까 우리 돈 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 양아치기 때문에 큰 호응은 없겠지만 그 양아치라서 신뢰가 없는 부분들을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해소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아주 누구도 해킹할 수 없는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이걸 기반으로 요 한정된 화폐만 갖고 디지털 화폐만 갖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금이야 뭐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히토류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에 도전하는 게 가장 미국이 두려워하는 거고 패권에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히토류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페라이트 자석 관련해서는 기술이 어느 정도 또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리고 테슬라도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 페라이트 자석을 썼을 때 궁합이 맞는 이 페라이트 자석 같은 경우도 열에 좀 강한 세라믹 형태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영심금속에 아니 그러니까 YM의 그 로트 샤프트 그 방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형 냉간 다단 포머 단조 공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제작을 한 게 이 페라이트 자석하고 궁합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과감한 투자를 했구나라는 그런 이제 결론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숨은 종목들이 있고 그 숨은 종목들이 입맛에 맞다면 충분히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단순히 뭐 기술적인 게 어쩌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요 모터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과거에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기준에 맞는 또 어떤 가격이 왔고 이런 거면 또 관심을 좀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하나가 있는데 이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할 때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 CAD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실제 이 구조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현실하고 일치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손으로 하니까 혹시 싶어서 더 인색하게 줬다면 이건 이제 정확하게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철근을 빼먹는다.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구조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작은 현장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대수선을 한 축사 같은 경우는 이 도면하고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준공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이 정교하게 돼 있고 그게 거의 이제 계산값이 맞기 때문에 과거처럼 조금 과하게 잡는다면 뭐 철근 몇 개 빼먹어도 어차피 구조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인데 그렇지 않은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무량판이라고 기둥으로만 된 게 있습니다. 이 벽이 잡아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구조로 가면 무너진 건물 대부분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GS 검단도 똑같고 그래서 이거 무량판 공법이라면 구조 계산을 했을 때 이 도면과 그대로 그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과 또 이 시공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다른 현장은 조금 다르겠지만 앞으로 봤을 때 이게 무량판인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씩 다 체크를 하시고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어떤 방식인지 무량판이다 그러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에 하나 이거 빼먹었으면 오래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주들이 앞으로 여지는 있을 거다. 아이파크가 무너진 것도 무량판, GS가 무너진 것도 무량판. 그럼 앞으로 무량판이 많은데 거기서 설계가 잘못됐거나 철근 빼돌렸으면 100% 문제 생긴다. 그래서 건설주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은
계속 이어지긴 합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을 못 했는데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노레이. 네, 감사합니다. 제노레이 시원하게 가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제 경험인데 진짜 제노레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더러워서 판다 이런 분들이 나오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관심이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가 결합을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시세를 내는 예. 그리고 그렇게 돼야 이제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올리는 쪽도 그렇게 돼야 이제 올릴 만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치가 증가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또 다르지만 가치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쳐서 다 떨어지고 긴 안목으로 보유를 하는 분들만 남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 짜증나서 너무 미치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결국 팔 때까지 그렇게 한계를 실험하기 때문에 그냥 일찌감치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노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자, 제노레이가 이제 연봉입니다. 연봉을 보면 이 기대했던 흐름은 이거였습니다. 뭐 항상 예상대로 가라는 법은 없지만 15,000원에서 떨어졌고 연봉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요 중간에 매물 소화도 했고 다시 저점을 올리고 더듬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만 해도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신고가 돌파해서 날아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고 그게 어떤 역풍을 맞고 밀렸습니다. 밀리고 지금 또 이 5년선을 맞고 또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세게 사면 오르겠지만 자연스럽게는 힘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주봉에서 흐름을 보면 이제 바닥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지만 시세를 내려면 10,000원이 넘어가거나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다. 요런 거 추세적으로 돌아서려면 요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분석대로 움직이라는 법은 없지만 현재의 흐름이 그렇고 큰 제노레이가 뭐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그때 난 적도 있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적자 전환하지 않는 한 또 주가 하락의 요인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적이. 예,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 횡보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